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제가 맞춰드리니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족식계 요요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게 됐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도 아직 오시질 않아서 제가 하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이제 각도기님과. 네네네. 내일부터는 각도기님이 돌아오실 겁니다. 네, 지금 시장 반등이 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한 주 동안에 뭐 어떤 지수나 다 6%가량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도 이제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1.4% 정도 반등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238원 대까지 떨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90원, 1300원 갈라 그랬는데 1230원 대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하루만 한 17원 정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 정도 떨어지면 한 1조 정도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네. 휴일이죠? 오늘 미국이 다 네, 놀러 갔는지. 시장이죠. 네. 오늘 원래는 한 1조 정도 사줘야 되는 날인데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괜찮았습니다. 일본, 홍콩 다 2%씩 상승하고 있고요. 상해는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서비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가 그간에 좀 하락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또 반등장에는 또 제일 많이 빠졌던 게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영화나 콘텐츠 이런 미디어 업종들 오늘 상승세가 좀 좋았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상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송강호 씨. 축하드립니다. 박찬욱 감독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CJ CGV 콘텐트리 중앙, 이 콘텐트리 중앙은 메가박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8%, 7%씩 오늘 극장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하이브 같은 엔터주도 4%대, 네이버도 4%, 카카오 3%, 크래프톤도 4%. 게임주, 여행주 대부분 다 괜찮았습니다. 오늘 네이버 이런 것들도 성장주가 좀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나스닥이 좋으니까 계속 눌리다가 오늘 하루 정도 올랐는데 아직 이게 진짜 추세를 논하기조차도 좀 어려운 그런 상승이니까 큰 기대는 없습니다. 지금. 네. 시장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기대하기 인터넷 어려우니까요.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반등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이버도 그렇고 시원치 않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오늘 오른 거는. 네이버만 좀 보고 있어. 갈 길이 없네요. 한참 멀었습니다. 네, 유통 섹터도 1.9% 올랐는데요. 신성홀딩스가 오늘 24%. 이건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급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7월쯤 되면 굉장히 이제 곡물 전 세계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또 했습니다. 동서, 신세계인터, 삼성물산, 현대홈쇼핑, 호텔신라 등 많이 올랐고요. 유통 섹터 중에서도 좀 리오프닝 관련된 면세점, 홈쇼핑 이런 수요 회복에도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 전기전자 섹터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기전자 섹터 오랜만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8% 반등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0.9% 반등을 했습니다. 화학 섹터가 오늘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지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코롱인더, 이치한불, 한솔케미칼,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다 3에서 7%대씩 굉장히 많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운수창고 업종 2.4% 빠졌는데요. 그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운수 업종들이 페노션, H&M, 대한해운, 흥하해운이 오늘 다, 특히 페노션 같은 경우에 오늘 7%나 하락을 했고요. H&M 5% 하락, 대한해운 4% 하락. 해운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BDI 지수가 지난주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전주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같은 운수창고 업종 내에 속했던 이제 비행기를 항공주 또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티웨이,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1, 2%대씩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오늘 보합세였는데 오늘은 이제 대형 항공사보다 LCC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건설 섹터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난 23일에 국토부 장관이 언급을 했었죠. 6월 중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이제 비용 상승 우려로 주가가 좀 많이 짓눌려 있는 상태라서 주가 모멘텀이 좀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로 나왔고요. 오늘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한 1, 2%대씩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은 이제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게 나왔던 그런 그 시점부터 조금 반등이 있는데요. 4월달 PCE 물가 지수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죠. 6.3%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전월 대비 한 0.3% 오를 걸로 생각을 했는데 뭐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하회를 해서 좀 좋게 인식을 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근원 PCE 물가 지수가 4%대로 좀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4.9%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요. 전월 대비 0.3% 늘었습니다. 지난달 수치가 전년 대비 5.2% 증가했는데 이제 4%에 안착한 모습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9월 달 되면은 이제 페드가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출 것이란 기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원달러 환율 하락 안정으로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보다 좀 단기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이 장단기 금리 격차도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은행주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반등에 좀 성장주 위주로 인터넷, 게임, 2차전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이 보통 우리 조울증 환자라고 하죠. 시장을 네. 최근 뭐 한 2주간 3주간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은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조울증이 걸린 시장. 그 참여자들이 어차피 이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좋게 해석하자면 뭐 사실 증가했어도 올랐을 거예요. 예. 또 이런 지표들에 보고 또 너무 일비하지 않는 그런 또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반등하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에서 8천억이나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1,200억 매도했습니다. 좀 떨어질 때는 계속 매수를 하다가 또 오르니까 또 매도를 바로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을 좀 확보하고 싶죠. 예, 오르면은. 네, 그리고 극장주들 관련해서 그 일단 칸 영화제 수상작 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CJENM이 그 수상한 이 두 작품 투자 100을 맡았는데 장 초반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다가 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오늘은 이 영화관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CGV가 8%, 콘텐츠리 중앙 7% 올랐습니다. 요즘에 관람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흥행작이 좀 기반이 됐기 때문인데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범죄도시 요거 다 2잖아요. 5월 들어서 25일까지 관람객 수가 500만 명 이상 CJCGV는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범죄도시 2만 보면요 12일 만에 600만 관람객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비슷했던 기록이 기생충 2019년 작품인데 그때 이후로 3년 만에 가장 빨리 600만을 돌파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간만에 한 1,000만 관객이 들어오는 영화가 한번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없었던 것 같은데 좋겠네요. 오늘 뭐 CGV는 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추격 매수엔 좀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상한 작품들은 이제 다음 달에 개봉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수상했으니까 좀 기대를 하겠죠, 이 작품들도. 그렇죠. 그 송강호 씨가 주연상 받은 브로커. 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제가. 네. 아이유 출연작인데 강동원 배우도 나오죠. 강동원 관심 없는데요. 아, 그래요? 아이유가 여우 주연상 후보라고 했는데 못 받았더라고요. 아쉽네. 네, 그리고 헤어진 결심, 이건 박찬욱 감독이 수상을 한 작품인데 이것도 다음 달에 개봉 예정입니다. 네, 좋은 작품, 두 작품이 기대를 좀 갖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내 확진자 수는 거의 안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6,140명 발표가 됐습니다. 131일 만에 최소치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항상 이제 10,000명대는 넘었었는데 오랜만에 10,000명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뭐 카지노, 엔터, 여행, 항공주들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회복이 가장 빨랐던 건 사실 카지노였는데요. 이 원자재 부담이 적어서 인플레이션의 방어력이 높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지노 수요는 리드 타임이 없이 즉각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에서도 자유롭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카지노주 중에서도 이제 강원랜드가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내 내국인의 좀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다른 뭐 파라다이스나 GKL 대비해서.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좀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내년도엔 추가로 6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엔데믹 국면 중에서는 SK증권에서 이 항공주 중에서는 대형 항공사보다는 LCC가 수혜가 더 클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연구체 발행을 통해서 그 우려도 조금 불식이 됐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뭐 해외 쪽 수요가 뭐 갬블하러 오시는 해외
그 많지 않잖아요. 아직은요. 아직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예. 그게 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관광객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고 그다음에 일본인데 중국은 사실 뭐 락다운 아직 지속 중이라서 네. 오기가 조금 아직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해운주 이슈인데요. BDI 지수가 전주 대비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와. 네, 특히나 이 BDI 중에서도 이제 초대형선인 케이프 사이즈 운임이 38%나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전주 대비 0.3% 소폭이지만 2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 보면 21.6% 상승한 이 고운임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NH증권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제 미국 항만 파업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물량 손출 때문이다. 그래서 운임 상승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좋지 않은 전망을 하면서 오늘은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요것도 사실 상하이 락다운 해제되면 조금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임이 조금 다시 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BDI 떨어진 거 보니까 다 이쪽으로 좀 초점이 실렸던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도 미주 쪽 운임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던데 네. 아마 그 미국 쪽 그 수요가 네, 뭐 아까 PC도 그렇고 뭐 요즘 좀 수요 쪽이 조금 예전만 못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펜오션은 특히나 이제 BDI 영향을 많이 받아서 7%나 하락을 했고요. 대한해운 4% 하락했고 HMM도 컨테이너 운임 올랐지만 5%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와, BDI 지수는 엄청 떨어졌네요. 20%면. 네, 그간에 좀 많이 근데 올랐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좋았었는데 또 이렇게 지수가 좀 급락했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중단으로 이제 7월부터는 전 세계가 재앙을 체감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곡물 뭐 사료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곡물이 저장고에 한 2,200만 톤 정도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잘 수출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우해를 통한 수출 경로를 차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절반 정도는 이미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7월부터는 작년에 수확했던 요 재고분을 소진을 하면서 기근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유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천만 명 정도가 올해 추가로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좀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까 저 기사 하나 보니까 그 벌써 저 푸틴이 죽었다는 얘기도 영국의 M16이라고 정보기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벌써 푸틴이 죽었고 대역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이면 참 좋겠는데 뭐 그건 뭐 사실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이게 참 이거 곡물 문제는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좀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뭐 인도가 뭐 쌀, 밀 수출 다 금지하고 전 세계가 다 자국 보호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원자재 특히나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기미를 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자기네들만 살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공멸을 할 수 있는데 참 뭐 내국의 그 정치적인 문제까지 결부돼 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일단 자기네 나라 거를 지키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더 국제 곡물가가 상승할 텐데 그럼 저 다 같이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건데 아유 큰일 났습니다 이게. 네, 뭐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부담이 2분기부터 좀 반영이 많이 될 예정인데요. 뭐 하반기에는 그에 따라서 또 판가를 인상할 가능성도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판가 인상하기 전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음식료 세트도. 네. 그렇죠. 근데 음식료 섹터의 주가 상승은 대부분 이제 판가 인상한 이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그 기점으로 좀 그쵸. 주가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괜찮았는데요. 전일 테슬라가 7% 지난주에 반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이제 종목별로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오늘 6%나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M&A 이슈가 나왔었죠. 7월경에는 이제 투자 제안서 IM 발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수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의 이제 화학업체뿐만 아니라 뭐 칼라일, KKR, 블랙스톤, MBK 이런 사모펀드들도 이 티저레터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티저레터는 굉장히 이제 요약본인 투자 제안서, 이제 요약된 형태의 투자 제안서를 말하는 거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상인 증권에서 목표가 6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모두 전가하면서 1분기에 ASP가 15% 증가를 했고 또 새로운 뭐 공장 가동하면서 가동률 올라가면서 Q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PQ 다 좋아지는 사실 PQ 다 좋아지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호실적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움은 유상증자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주이스권이 상장이 됐습니다. 한 일주일 5거래일 정도 이제 앞으로 거래가 될 예정인데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봤더니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정 발행가가 38만 7,600원인데 현재 주가보다 한 10만 원 싸게 예정 발행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신주이스권도 이론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돼야 되는데 장중에 뭐 20만 원 이상 거래되기도 하면서 뭐 신주이스권이 20만 원 이상 거래된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움 주가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거를 좀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사실 이게 굉장히 뭐 시총이 작거나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는 종목이면 이게 굉장히 뭐 좀 비현실적이다, 약간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에코프로비움 같이 굉장히 거래량도 많은 종목이 신주이스권이 이렇게 높게 거래가 되는 걸 보면은 단기 주가를 굉장히 좀 더 올라갈 걸로 본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코프로비움 주식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신주이스권을 사놓으면 혹시나 에코프로비움 가격이 떨어져도 이게 싸잖아요. 한 20만 원, 10만 원 이 정도에 샀으면 그것만 그냥 손절치고 끝내면 되거든요. 손절하고 보통주를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손절에 대한 부담이 보통주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만큼 더 프리미엄을 줄 때 또 세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뭔가 좀 대주주가 뭔가 특별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대주주나 뭐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이거를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에코프로비움이 좋아도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보통의 이 신주이스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와 예정 발행가액의 차이보다도 조금 더 낮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신주이스권 사가지고 위상증자 청약하면 좀 안정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좀 많이 보였는데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프리미엄이 돼서 거래돼서 그런 기회가 전혀 오늘은 없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아직 무상증자 건이 남아 있어서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무상증자 근데 뭐 조금이잖아요. 뭐 아무래도 뭐 공매도 세력이 사는 걸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이게. 네. 다시 뭐 이제 적정한 이제 그 스프레드 정도로 이제 줄어가 드는지는 한번 또 계속 이제 뭐 어차피 거래가 이게 무한정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 5일간 거래되죠.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2차 전지 sek터 다 전반적으로 셀업체도 괜찮았는데 CT에서는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하향을 시켰고요. 목표가를 9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대폭 하향을 시켰습니다. 이 주된 원인은 이제 전기차 업체들의 프리미엄 각형 전지 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전지의 상대적인 기술 발전 그리고 CATL 등의 중국 배터리 업체의 생산량 증가 때문에 각형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는 최근에 좀 증설을 안 했거든요. 경쟁사 대비해서 좀 증설에 보수적이라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 하락을 전망을 했는데요. 2020년에 5.8%였는데 21년엔 4.5%로 22년 1분기에는 3.6%로 계속 좀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영업이익을 17%에서 20%까지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SDI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 멀티플을 22배에서 11배로 하향을 시켰고요. 11배 정도면 이제 피어 그룹 대비해서 한 40% 디스카운트 받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낮게 멀티플을 후려쳤습니다. SDI 11배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죠? 지금 거의 뭐 100배까지 받고 있는데, 그리고 목표가를 어떻게 반토막 낼 수가 있나요, 이거? 100배까지는 아니죠, 지금은. 지금 뭐 100배는 옛날에 한창 하여튼 뭐 하여튼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는데, 네. 깜빡이도 안 켜고 우회전하는 격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이러면 좀 믿기가 좀 사실 이게 참 의심을 48... 많이 받긴 하죠. 사실 이 정도의 공격적인 리포트는. 야 이거 뭐 공매도 쳐놓고 일부러 이런 거 내는 거 아니냐라고 딱 저기 의심받기 딱 좋은 리포트 같습니다. 이거. 네, 근데 오늘 뭐 주가는 1.5% 정도 하락해서 삼성 SDI가 마감을 했고요. 다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2% 상승했고요. 오늘 뭐 에코프로비움은 4.7%
급등을 했고 LNF도 2.5% 상승하면서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배터리 금속에 대해서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니켈, 코발트, 리튬 가격이 앞으로 2년 동안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전기차 대중화로 인해서 금속에 대한 장기적 수요 전망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간의 투자가 많이 쏠리면서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현물 상품인 이 금속을 마치 주식처럼 이게 투기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가격 책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수요 추세보다 훨씬 더 이 공급이 앞서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리튬 가격은 이제 현재 6만 달러가 넘는데 올해는 5만 4천 달러까지 조정을 받았고 23년도에는 16,000달러까지 폭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5만 4천에서 23년도에 16,000이면 엄청나게 폭락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코발트 가격은 8만 달러 선에서 올해는 한 6만 달러까지 하락을 하고요. 니켈 가격은 36,500달러에서 한 20% 정도 더 상승할 걸로 보다가 수요에 맞춰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참 공격적이네요, 전망이. 네, 참 저도 이거 보고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0% 더 올랐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간 조정에 대해서도 전망을 하는지. 골드만삭스 워낙 이제 그쪽 그 투자은행 쪽에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뭐 그 리포트들이 항상 영향을 좀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옛날에 뭐 유가 150불 얘기 예전에 나왔을 때도 실제로 뭐 그 근처까지 가기도 했었고, 원자재는 뭐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뭐 이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보기도 또 어려운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서 뭐 이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가수요가 많이 붙었을 수도 있죠. 뭐 시장 자체는 뭐 오늘 그렇게 뭐 나이스하게 뭐 다들 뭐 물론 상승했기 때문에 뭐 다 좋으셨겠지만 뭐 미국 시장 뭐 본장 3% 상승, 뭐 나스닥 선물 1% 이상 상승했는데 조금 뭐 아쉽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들은. 근데 현실적으로 좀 국내 시장이 뭐 미국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시장을 끌고 가거나 그러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그래도 시장은 안도 랠리를 지속 한 6월 그 FOMC까지는 그 전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일단 PC 물가지수 발표한 기점으로 조금 시장이 안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뭐 네. 제조업 PMI라든가 서비스업 PMI 등등의 여러 뭐 고용 관련된 고용 보고서도 나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시장이 뭐 개인적으로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이제 우려가 지금 많이 네. 시장에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미국도 뭐 1차적인 폭풍은 좀 지나간 것 같고, 폭풍 뒤에 좀 잔잔한 그런 날씨가 좀 며칠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8시에 연합인포맥스에서 뵙도록 하고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